유도하고자 하는 대출 규제인데 정작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실거주자라든가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없는 타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자 상환 부담이에요. 주담보로 의존을 못하니 일정 비중을 신용대출에 의존하고 신용대출에 의존을 못하니 다른 대출에 의존을 한다 그러면 이자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그러니까 결국 실거주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닌가 하는 여론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로 연소득 기준, 우리가 DTI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DTV죠. DTV. 이 V는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비례해서 얼마큼만 대출해줍니다. 역시 왼손잡이에요. 연소득, 인컴입니다. 왼손은 연소득 대비 150%가량을 대출을 허용해주는 현재의 DTI 규제에서 오히려 넘어서서 100%까지 소득 규제, 그러니까 연소득이 100,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내에서의 대출까지 규제 한도를 또 조정하는, 그게 이제 신용대출을 제약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아파트 매매 금액을 보니까 서울 서울까지 아파트 매매 금액을 보면은 한 해 이미 지난해 한 해 그 거래 금액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가격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잠깐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23년 한 해 동안의 거래량이 34,000여 건. 근데 1월에서 8월까지의 거래량만 해도 38,000여 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의 거래량이 아닌 거예요. 거래 총액만으로 봐도 23년에는 36조. 근데 24년 8월까지의 누적 거래 총액이 44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물론 23년 한 해는 거래량이 급격히 축소된 22년, 23년 그 해랑 비교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물론 20년, 21년처럼 거래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났었던 그런 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가격의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급격히 냉각됐었던 그런 지점을 지나서 기존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도 늘고 지난해보다 지금 거래 금액도 늘었는데 또 전국은 거래량은 지난해를 넘었는데 거래액은 지난 한 해 거래 총액이 92%고요. 또 수도권은 반대로 거래량이 90%인데 거래 총액은 또 지난해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아니 무슨 비수도권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무슨 집값이 반등했다는 얘기지? 우리는 전혀 집값 반등하지 않았는데 계속 거래량도 줄고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고 가격도 상승하지 않았는데 실제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평균 가격을 보면 아직도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린 거면 비대칭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의 상승 국면은 나타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뚜렷한 회복이 전개되지 않는 현상, 따로따로 노는 현상,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나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는데 여러 금융규제나 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똘똘한 한 채에 좀 몰리는 현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나 뭐 지방 소멸 현상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변화라고 알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상승 국면에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이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야 상관없지만은 정말 내 집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니까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출을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동안 기준금리가 35% 정점을 치렀던 그 구간에 저축으로 은행에 현금을 두었던 저축자, 이런 자산가들, 그 자산가들은 금리가 적은 금리를 향해 내려가는 구간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돈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모든 전재산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의 문턱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또 상실하게 될까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거든요. 네. 일단 뭐 대출 규제 때문에 부자나 무리한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매력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전세가 또 몰리면 또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상승세가 어떻게 꺾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상승세는 꺾이지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겠다라고 저의 진단을 네가 던지면서 이놈이 그냥 진단의 배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출 규제는요 사실상 총액 규제가 아닙니다. 2,00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 신용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주당 가계부채 한도를 제약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차주들이 생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거래로 이어진다면 그런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 담보대출 규모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 총액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차주의 부채 한도를 제약하는 것이니까 이게 대출 한도에 의존해서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그 해당 차주에게는 혹은 실거주자나 투자자에게는 제약의 효과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가격 상승할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예외되면 안 돼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대출 마련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게 정말 대출 규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성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4년 하반기, 25년, 26년까지 누구나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그 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리 인하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준금리의 하락은 시중금리의 하락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를 제약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했지만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금리가 떨어지니 매력적이고 대출 규모가 개인당 대출 규모가 그렇게 강하게 줄어들지도 않고 실제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 나는 여기서 예외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효과까지 생각하면 이게 가격 상승세를 하락세로 전환할 그만큼의 힘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시장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실소유자 그리고 고객들은 혼란스러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은행장들과 내일 모입니다.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대책들로 고려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수단은 금융정책의 수단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했으니까 신용대출 규모도 줄이자. 신용대출 규모도 줄이면 또 카드론으로 풍선 효과 있으니 카드론도 못하게 막자. 계속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댐이 있으면 댐에 구멍이 났을 때 구멍을 막는데 댐의 이쪽 부분에 구멍이 또 나서 그 구멍을 막고 이렇게 계속 구멍만 막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가계부채 규모를 최대한 제약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거주자들의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대출도 또 막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전세대출도 또 막는다고 했었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거주자들과 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금융권에서의 금융 담당자 금융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이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혼선을 좀 막고 일관된 어떤 금융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와 한국에서 지금 우리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8월 5일. 그 8월 5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죠. 그럼 미국 고용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든가 취업자 증가세가 꺾였다든가 고용지표가 꺾이니 고용지표가 어두워지니 그것에 실망하고 미국 경기 침체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감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역시 미국에서 이탈했고 금요일날 이탈하는 것을 보고 월요일도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고 사이드카 발동했고 그랬었죠. 정확히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한 달 전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먹고 할머니인데 미국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야. 고용지표 그렇게 꺾인 거 먹고 할머니인데 가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제 한 달 뒤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고용지표가 사실은 대부분 괜찮았어요. 다만 그 고용지표 중에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고용 중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4만 2천 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죠? 6월, 7월보다 늘었습니다. 실업률도 전월 4.3보다 떨어졌습니다. 미미한 변화지만 그 밖에도 임금 상승률도 올랐어요. 여러 고용 지표가 전월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뭐가?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6만 1,000명 정도 기록할 거라고 시장은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미국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역시 그런 흐름을 보면 제가 물장구와 물결을 구분하셔라 이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물결로 보면 경기 침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물장구, 물이 이렇게 튀는 거 실업률이 좀 조정됐네? 신규 취업자 기대 이상을 충족 못하네? 이런 것을 보고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과도한 우려감, 공포감에 시장에서 내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한 달 전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 요구가 발동돼서 오늘 오전장에는 강한 조정이 있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나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한 하락이 있었다가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움직였죠. 그런 모습들이 학습 요구가 발현됐기 때문에 이 경기 지표 몇 개는 좀 안 좋긴 했지만 미국이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가는 게 아니네, 연착륙에 성공할 것 같네 하는 그런 학습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이제 마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에 가깝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그러면은 어쨌든 내릴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0.5%냐 0.25%냐 어느 쪽이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해요.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2달 전에 3달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하는 경제 위기가 오면 그러면 당연히 비컷입니다. 우당탕탕한 경제 위기 상황, 금융위기 상황이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과도한 경기 침체,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목표 물가에 거의 부합하게 왔으니 그 숙제 마무리했으니 다음 숙제 하자. 이 숙제를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 하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이 숙제 끝났으니 이제 경기 부양, 고용 안정을 위해서 다음 숙제를 위해서 금리를 서서히 인하하자. 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인 겁니다. 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항상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그래서 항상 베이비 스텝 룰이라는 표현이 있죠. 빅 스텝은 룰이 아닙니다. 그건 이례적인 상황에 빅 스텝, 빅 컷,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컷을 하는 것이지 통상적인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통화정책 기조를 천천히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입니다. 지금 차례상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네, 매년 차례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차례상 비용이 전년보다 2.6%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이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배추 가격 94%, 무가격 58%, 소비가격 3%가 상승했는데 어떻게 추석 차례상 비용이 1.6% 상승에 그칠까, 이런 우려감을 더 가지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차례상에 드리는 비용 전체,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상대적으로 높게 치솟는 그런 식료품 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의사결정까지 합해서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1.6%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체감하고는 전혀 다른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동의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사 먹는 품목들은 다 올랐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전기요금도 부담이에요. 지난해 8월보다 이제 지난달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는 전력 요금, 전기 요금은 보세요. 56,000원, 전년 8월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63,000원이에요. 근데 당연히 올해 여름은 유독 더우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겠죠. 사용량도 330kW에서 363kW로 9% 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량은 9%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13%나 늘었어요. 이것은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 구간을 설정하는데 높은 전기요금을 가금하는 그런 구간으로 편입된 가구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 경제적으로는 전력 요금이 더 많이 과징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네, 유류세 적용으로 아마도 4인 가구 때는 20%대 인상이 전망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지난해에 전기요금 무증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긴 했지만 가족 수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럼요. 제가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구 수가 어떤 가구일까요? 1인 가구. 두 번째로 많은 가구 수가 2인 가구. 예전에 4인 가구가 기본이었잖아요. 4인 가구를 소위 기본 가구라고 생각하는데 4인 가구는 이제 표준 가구가 더 이상 아닙니다. 1인, 2인, 3인 가구가 더 많아요. 4인 가구보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4인 가구 체제에 맞추는 전기요금 조정보다는 이제는 가구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났고 앞으로는 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구구조, 가구구조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이 전력요금 산정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이후 체감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더 높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물건의 가격은 작년에도 5% 올랐는데 그 오른 가격에서 또 2% 오르는 거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지표 물가는 물가 상승률이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아마도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일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 지표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전년보다 물가는 올라왔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가늠하시면 좋겠고 다만 물가 상승률이 좀 2% 가깝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은 이제 통화정책 관점에서의 기대인 것이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 관점에서는 전혀 체감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박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세가 될 거라고 공세를 펼치며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그렇지.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유예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유예론에 힘을 실은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이현희 의원, 그리고 당 지도부인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금투세가 금융세제 선진화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기금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두고 조세 원칙을 들어 이미 한 차례 미뤘던 법안을 또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경제 위기를 이유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생각이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앞서 유예를 거론했던 이재명 대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붙여 이재명세로 부르는 것이 민심이라며 연일 민주당을 향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당내 토론을 하면서 자신과의 토론엔 응하지 않느냐며 생중계 토론을 또 한 번 제안했습니다. 금투세 얘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과의 협상에 앞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확정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당원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예정대로 시행하든 유예론으로 가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혁입니다. 성매매 여성과 자신이 성관계하는 영상 수천 개를 촬영한 뒤 관련 사이트에 후기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후기 대가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돈을 챙기는 남성은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전문가로 드러났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수십 대의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화면이 꽉 찰 만큼 수많은 폴더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폴더 안에는 지난 5년간 30대 남성 A씨가 직접 성매매하며 촬영한 영상이 담겼습니다. 모두 1929kg 5TB 분량이나 됩니다. 촬영에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와 조명이 동원됐습니다. 직접 찍은 성매매 영상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 대가로 많게는 건당 40만 원을 업주들에게 홍보비로 받거나 업소 무료 이용권을 챙겼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는데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로 관련 업계에서 유명인으로 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광학 렌즈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주들이 카메라 관련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해 줄 테니 직접 가서 성매매를 하고 그 촬영해서 기재해달라 요청한 거죠.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가 노출된 채로 A씨의 지인에게 유포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지역 성매매 업소 8곳을 집중 단속한 경찰은 A씨는 물론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편집한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들 모두 20명을 적발했습니다. YTN 표정. 신호를 지키지 않고 차선을 못 맞춰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그대로 도주한 만취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서울 신림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차를 문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보였다며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A씨가 그대로 200m 넘게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낮에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쯤 호텔 방 안에서 단체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황인 수용 명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끝에 최소 600명이 숨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비슷한 다른 시설에서도 무자비한 폭행에 많은 사람이 숨지고 또 시신을 해고 실습용으로 내주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1960년대 설립 때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이곳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 시설 4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불황인 수용 단속 정책
소위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표초로 입수했습니다. 인권 침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최초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앙위는 군사정권 시절 정부 시책에 따라 운영된 이들 시설에서 자행된 다양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국가주도 건설 사업에 강제로 동원되거나 형제복지원과 이 시설들을 오가며 끝이 안 보이는 회전문 수용을 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립 갱생원에서는 연간 200여 명이 숨진 기록이 발견됐는데 운영기간을 고려하면 전체 사망자는 적어도 1000여 명이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에서는 시신 100수십 구를 의대의 해부 실습용으로 넘기면서 연고자를 찾아오지도 않고 숨진 당일이나 다음날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내에서 아동을 출산할 경우 출산 당일 또는 바로 다음 하루 만에 해외이전 목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측이 친모에게 친권 포기를 강요한 동안교육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네 곳에서 무려 23년을 살았다는 이영철 씨는 1998년 겨우 출소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망자를 본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노숙 생활을 이어가며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또 기약 없는 소송전을 벌여야 합니다. 진화위는 국가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을 기념한 구구절을 맞아 경축 분위기를 띄우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만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이 땅은 군사 행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76주년을 맞아 열린 경축 행사 모습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평양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웠고 수석관엔 김덕훈 총리와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이 자리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동시단 태양궁전 참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되나 아니니? 북한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5년단이 정주년이 아닌데다 올해는 큰 수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대급 수해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북한 체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구구절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이단 인사관련 행보로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구구절 당일에도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후병학교와 해군 기지, 국방기업소 현지 시찰 소식을 반복해 내보냈습니다. 전군의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 혁명과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 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특히 군수공장인 국방공업기업소 시찰에선 신형으로 보이는 12촉박기 이동식 발사대 모습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가운데 악기수가 가장 많았던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실는 11촉박기의 발사대였습니다. 12축 24륜짜리 차량을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화성 17보다 더 큰 ICBM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가 수해 속에서도 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북한 매체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 소식도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구구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공관적 관계를 계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9개월 만에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자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내일 밤 오만과 월드컵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선임 과정의 잡음에 팔레스타인전 졸전까지 겹쳐 궁지에 몰린 홍 감독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홍명보고 데뷔전이었던 팔레스타인전에서 전반에 나온 유효 슈팅은 이강인의 오른발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엔 골과 다름없는 기회가 여러 번 나왔고 공격도 활기를 띄었습니다. 중앙에 주민규, 이재성 대신 오세훈과 황희찬으로 변화를 준 게 판을 흔든 겁니다.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좌우 측면에 의존했던 전반과 달리 후반에는 중앙과 날개가 골고루 돌진하는 등 공격 루트가 다양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쉬운 무승부 직후 언급한 것도 그래서 변화입니다. 특히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하고 돌아서 바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이 선수들 보고 또 이제 다음 경기 어떤 선수 선발 그런 것들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의 홍명보 감독은 피파랭킹 76위인 오만을 상대로 우리 선수단의 긴장감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최전방은 넓게 많이 뛰는 25살 젊은 피 오세훈이 먼저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고 중앙 수비수도 김민재 짝꿍으로 김영권 대신 정승현과 조유민, 이한범 등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파들이 중심을 잡되 리그 경기와 장거리 비행, 시차 적응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만큼 의욕에 불타는 새 얼굴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입니다. 1대1 돌파나 크로스, 좀 슈팅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은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장점인 뭐 이렇게 스피드를 활용한 뭐 드리블이나 뭐 피니싱 능력을 최대한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출발부터 삐끗한 홍명보고는 오만 원정에서 첫 승리를 따내고 나아가 세대 교체 신호탄도 써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전 선발진 평균 나이는 29.7세. 2년 뒤 월드컵 본선을 목표로 신구 조화를 이뤄내는 것도 눈앞의 과제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위 기세가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가을에 때 아닌 폭염이 기승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로 이끌었고요. 9월 상승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저녁까지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 대전은 23도, 대구는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